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8월 12일 11시 50분 네, 오늘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뉴스, 조금 전에 올라온 뉴스네요. 암호화폐 채굴 사업 진출, 파워브릿지 주가 약 60% 급등. 네, 그냥 암호화폐 채굴 사업에 진출한다는 말만 했는데도 60%가 급등했대요, 여러분. 네, 그 이야기는요, 비트코인 채굴이 그만큼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다는 소리겠죠. 예, 채굴이 왜 돈이 될까요? 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밝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 곧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다이 크립토 데이터 기업 튠 애널리스트도요, 800만 달러 시리즈 투자 유치. 여기도 뭐예요? 1.3억 달러 시리즈 투자 유치. 그러니까 계속 이 코인과 관련된 사업들은요, 계속 투자 금액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 2개월 내 최대. 옵션이 미결제가 됐다는 소리는 뭐예요? 롱과 숏이 청산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둘 중에 하나 이제 위든 아래든 크게 청산당할 겁니다. 아래가 청산될까요? 위가 청산될까요? 아무튼 기다려 봅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월렛에서 송금한 다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뭔 소리야? 중간에 떼먹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죠. 거래소에서 물량을 보냈는데 거래소에서 물량 그 문을 닫아버리고 출금 안 해주는 거죠. 먹은 거죠. 아무튼 여러분, 거래소 여러분 100% 믿을 필요 없어요. 정말 메이저 거래소 아니면요, 위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 오늘도 이따가 해킹 얘기도 좀 할 건데, 요즘 뭐 해킹 당했던 소리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암호화폐가 과연 해킹에 당하느냐? 암호화폐가 해킹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다오메이커도 뭐 700만 달러 도난 당했다 얘기하는데, 해킹 당한 건 맞는데 암호화폐가 해킹 당한 건 아니거든요. 거래소가 해킹 당하든지 아니면 어떤 플랫폼이 해킹을 당한 건데, 아무튼 이 해킹에 왜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에 관해서도 이따가 뉴스 중간에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과세 위한 합법이 필요하다 얘기하죠. 과세, 뭐 제도권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과세를 한다는 거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입니다. 네, ETC,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비트코인 채굴자 수수료 연간 약 30억 달러 수익 예상.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채굴하는 게 상당히 큰 수익을 주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 밖에도 뭐 NFT 관련된 계속 호재들 기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채굴 기업, 또 채굴 얘기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일본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일본이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많이 오른 코인 중에 하나가 에이다죠. 에이다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친구들이 다 일본 친구들입니다. 아무튼 뭐 일본 쪽에서도 지금 계속 암호화폐 뭐 세법 개정하면서 계속 투자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뭐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기사가 나왔네요. 운용자산 규모 상위 100개 은행 중 55%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다고요?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용자산 규모 상위 100개 은행 중 55개 은행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업체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런 곳에는요, 바클레이스, 시티그룹 등이 JP모건과 함께 대표적으로 금융기업으로 꼽히며, 이들은 계속해서 지난해 대비 몇 배를 투자했다고 2배,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을 계속 투자하고 있다. 누가요? 운용자산 규모 상위 100개 은행에서요. 기관들,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오메이커 뭐 도난 당했다는 거,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사장사 파워브릿지 테크놀로지 암호화폐 최고 사업 진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포함한 암호화폐 최고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누가요?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파워브릿지 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암호화폐 최고 사업 진출은 자사 블록체인 전략에서 중요한 부면이다. 청정 에너지를 사용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채굴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놓으라는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저 암호화폐 최고 사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네,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 비트씨 구매 지라바자 들어가는 행위, 이거 좀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포지션을 취하는 나라가 딱 두 군데 있죠. 러시아하고 어디요? 중국이요. 왜? 얘네들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죠. 공산국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국내에 있는 자산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중앙은행 일부 부총재가 현재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자신들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는 뭘 주목해야 돼요? 러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를 판대요?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출받아서 뭐 산대요? 비트코인 산대요. 암호화폐 사고 있대요.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 난 겁니다. 아셨죠? 네, 펑크 프로토콜 공격으로 890만 달러 손실, 하지만 495달러 했다. 이것도 해킹 당한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따가 다 묻고 얘기하고요. 아까 전에 투자 얘기죠. NFT만 하면요, 뭐 1000만 달러 뭐 투자 유치 받고요, 500만 달러 투자 유치 받고요. 계속 이렇게 투자 유치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비트코인의 채굴이 내일 7.9%, 한 8% 정도가 올라간대요. 오빠님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왜? 여러분 제가 요즘 좀 시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시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롤렉스 시계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롤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피가 붙는다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서브마린인가 뭐 이런 거 살려고 그러면 막 500만원, 1000만원까지도 막 피가 붙는데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백화점 가면 사람들이 줄 서잖아요. 왜 줄 서요? 시계 사려고, 아니면 명품 사려고, 예, 특정 명품들을 사려고 줄 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리셀러들이. 근데 마찬가지예요. 왜 줄 서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비트코인 역시도 내일 8% 정도가 비싸진다는 소리는 가치가 약 8%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내일부터 비트코인도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내일부터도 난이도 올라가는데 오늘 왜 떨어지겠어요? 오늘 떨어질 이유가 없어. 떨어진다는 거는 그냥 숏이랑 롱치는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장난치는 걸로 보여요. 예,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요, 내일 아침에 또 제자리 올려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KPMG 상반기 블록체인 분야 총 투자액이 87억 달러래요. 작년에 2배. 예, 근데 KPMG는요 4대 회계법인이에요. 근데 회계법인이란 곳에서 뭘 한다고요?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 블록체인 분야에서 548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총 투자액은 87억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계법인에서도 어디에 투자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있다. 얼마나? 87억이나. 작년에 몇 배? 2배. 그러니까 올해가 여러분 이렇게 불장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사들 보면요, 작년 대비 몇 프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기관들이나 투자자들 작년에는 투자 많이 안 했다니까요. 근데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됐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려고 그러고, 우리 시장에는 돈이 풀리니까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 처음에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런 투자 자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 친구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블록체인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스위스 크립토 은행에서요, 예, 뭐 한다고요? 예, 기관 투자자에게 디파이 서비스 제공한대요. 디파이는 뭐라고요?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뭐 예금도 할 수 있고,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거를 이 디파이라고 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런 서비스 한대잖아요. 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문의하고 소비자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계정 뉴스 보시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메시, 여러분 메시가요, 예, 파리 생제르맹이랑 이번에 이적을 했죠. 이적을 하는데 연봉에 암호화폐도 같이 받는데 이것도 이슈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의 사람들은 암호화폐 하면은 이거는 그냥 투기꾼들이 하는 투자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빼고는 다 사기다. 심지어는 비트코인도 사기코인이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스타가 연봉 대신 돈 대신에 비트코인을 받았다, 아니면 암호화폐를 받았다, 이런 거는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예, 신뢰도가 향상이 되는 겁니다. 야, 메시가 돈 대신에 암호화폐를 받았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왜? 암호화폐가 돈보다 더 가치가 상승할 거라 생각하나 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인식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작년 대비 올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역시도 바로 이 인식의 변화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특근법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나온 법이거든요. 특근법이랑 그 세금 과세 부분이요. 근데 작년에 어떻게 법이 나왔냐면요. 주식이랑 코인이랑 세금 부과법이 같이 올라왔어요. 특근법이 거론될 때.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네, 주식 같은 경우는 그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뭐 250만 원 처음에 그 변제해준다 해준다 하다가 5천만 원까지 올렸잖아요. 세금 부과 구간을요. 그거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청원 올리고 막 항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 비트코인 쪽은요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국민청원 하는 수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는요 그게 다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 올해 여러분들이 코인판에 들어온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이 코인판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시장이 커졌다는 거예요. 인식도 변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도 그러고 야당도 그러고 비트코인 세금법이라든지 특근법에 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법안이 나오고 수정이 되고 있고 결국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식의 변화가요. 작년과 올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저랑 뭐 비슷하게 뭐 오래전부터 코인 하셨던 분들은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사실 작년에는 제가 어디 가서 코인 한다는 소리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요 누구 만나도 뭐 코인 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제가 창피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채굴업체 파운드리가요 BTC 해시파워를 6위를 기록했대. 근데 재밌는 게요 원래 1위부터 10위까지의 그 비트코인 채굴 파워라는 거는 얼마나 그 많은 코인을 캐갖고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장의 규모를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중국 업체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업체가 막 6위까지 들어오고요. 다른 업체들이 막 2, 3위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예전에는 작년에는 중국이 독주하고 중국이 완전 가지고 놀던 시장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탈중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 비트코인의 생태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 요소 중에 하나예요. 네, 미국 유명 베이시스트 비트코인에 올인했다. 네, 베이스 연주자 진 시몬스가요 CNBC 출연해서 비트코인 올인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내년 6만 달러 갈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의 인식을 바꾼다고요. 아,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투자했구나. 나도 투자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 바꾸기 때문에 신규 개미들이 이 시장에 유입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BTC 가매수 구간 소화해야 다음 상승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 친구 얘기한 거 보면 RSI 지표에 따르면 BTC 마켓 최근 매수세가 고갈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RSI가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예요. RSI 여기가 보시면은 왜 안 나와? 네, 나오죠. 이 RSI가 높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몇 시간 차트로 본 거야 이 사람. 아무튼 RSI가 높게 나왔죠. 근데 지금 RSI가 어떤가 볼까요? 4시간 차트로 보면 RSI가 많이 내려왔죠. 여기서 놀 때도 위험하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RSI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RSI 지표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때 RSI 이렇게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야. RSI가 50까지.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에서 구간을 충분히 소화해야 된다. 단계적인 조정 후 다시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감에서 구간의 RSI가 떨어지면서 소화를 시켰고요. 이제 단계적인 조정이 끝났으니까 다음 상승이 나온다는 소리죠. 지금 다음 상승 나올 거예요. 비트코인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여러분 펌핑 나올 겁니다. 이게요. 이미 많이 올라갔네 뭐. 얘기하면 뉴스 하면서. 아무튼 조정 끝나면 상승할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에서 베이직은 유의 종목 그 해제됐네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면 화난 게 뭐냐면은 이 업비트가 진짜 제가 화가 나는 게 얘네들이 이번에 24개인가 26개 상패시킬 때 기준점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왜 나왔냐면은 그 주에 그 발표되는 날이 한국에서 금융위에서 실사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사 나왔을 때 자기네들이 꿀리는 게 있으니까 또는 우리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그냥 날린 거예요, 날린 거 그냥. 근데 이제 지금은 금융이고 어디고 여러분 이제 상패 코인들 걱정 안 하잖아, 이제는요. 그때는 뭐 업비트고 뭐 빗썸이고 막 코인원이고 막 상패될 것 같은 분위기 하다가 지금 싹 들어갔죠. 예,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패시켜갖고 수익 볼 게, 이득 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 그때 하도 욕을 먹으니까 금융위에서도 함부로 유의랑 상패 못하게 했어요. 예, 상패랑 유의 줄 거면은 그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금융위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떤 특정한 이유가 없으면 상패 못 시켜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베이직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연장된 이유가 특별한 게 없었는데 연장돼 버려갖고 살잖아요, 그냥. 지금 굳이 상패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네. 아무튼 요렇다는 거. 그 블랙록. 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요. 2분기 보고서에서 북미 비트코인 채굴업체 마라톤 디지털 주식에 510만 주를 매입했대요. 이거는 1분기 대비 322%가 늘어난 거예요. 3배 이상. 1분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2분기에는 그거에 3배 이상 더 투자를 한 겁니다. 어디에? 비트코인 채굴업체. 채굴업자들은 왜 투자해요? 우리가 광산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금캐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캐러 미국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때 금을 왜 캐러 들어가요? 금의 가치가 있으니까 금을 캐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네, 똑같은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그만큼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트위터 CEO 이더리움 비판 트윗 게재. 근데 이것도 내용 보면요, 그냥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이길 거다.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이길 거다. 비트코인이 이더리움한테 질 거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왜? 나는 비트코인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그러잖아요. 잭도시는 이더리움을 매수할 가능성이 없다. 자기는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이더리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화나는 거예요. 이런 기사 그냥 웃고 넘기면 됩니다. 네, 부산시에서도 이제 NFT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관련해서. 네, 부산시 계속 블록체인 관련된 한국에서 가장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하는 그 도시가 부산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NFT 페스티벌 연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NFT가 여러분 왜 갑자기 이렇게 유행이 됐을까요? 요 과정을 좀 여러분들 조금만 좀 묵상을 해보면요, 상당히 좀 도움이 되거든요. 원래 비트코인이 처음에 생겼을 때 어디에서 사용이 많이 됐을까요? 약간 돈 세탁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죠. 돈 세탁용으로. 범죄자들이 범죄 은닉 자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사용을 안 하죠. 잘 못하죠.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생기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뭘로써 또 재산을 은닉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블록체인에 나오기 전에, 최근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뭘로 재산을 은닉해요? 미술품이죠, 미술품. 예술품, 미술품에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현금화 그걸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NFT가 여러분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NFT가 지금 왜 이렇게 뜨냐면요, 여러분 두 개 답니다. 그림이나 미술품이 NFT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게 비트코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NFT가 인기 있는 이유가 개인 소유 복제 불가가 아닐까 블랙브림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미술품이 그러잖아요. 미술품이 개인 소유고 복제가 불가능하니까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예전에 부자들이 집에다가 지하에다가 미술품 다 사가지고 쟁겨놓고 숨겨놨던 거 아니에요. 근데 NFT가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킨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NFT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재밌어요. 이게 왜 그런지 대해서. 물론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코인을 사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보였어요. 스텔라. 네, 스텔라. 살만한 코인 스텔라. 스텔라 루멘. 잘 보세요.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칠레에서요. 스텔라 루멘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번 주에 출시한대요. 이거 여러분 지켜보세요. 이거 분명히 스텔라 올라갑니다. 네, 저는 안 살 거예요. 네, 올해 인도 암호화폐 VC는요, 벤처 캐피탈이라 해가지고요, 투자자들 모아가지고 투자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을 보통 VC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인도에는 VC들이요, 작년 대비 몇 배를 투자했다고요? 예, 투자액이 1.77억 달러를 투자했대요. 예, 작년 대비 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했죠. 작년과 올해 비트코인 시장은요, 완전 극과 극이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막 2배, 3배, 4배 사람들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지금 VC들에게 전년 대비 4배 이상 투자하고 있다. 이더리움도 지금 계속 괜찮죠. 이더리움 괜찮은 경우는 계속 아시는 것처럼 이 소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가스비가 발생이 되면 가스비가 이전에는 채굴업자들 다 돌아갔는데 지금은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소각이 되고 사라져버려요. 코인이 소각이 되고 사라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유통량이 줄어드는 거죠. 유통량이 줄어들면은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유가 많이 생겼을 때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지. 아까 제가 하나 더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네, 글로벌 회사 컨설팅 회사 인텔리전스가요,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내에 토크나 부동산이 크게 발전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그 코인을 그 부동산 살 때 우리가 뭐 그 집문서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런 거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수작업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토큰화 돼가지고 정리가 돼서 사용되면은 훨씬 더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폴리 네트워크. 예, 폴리 네트워크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어저께부터 계속 해킹당했다라고 계속 나온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폴리 네트워크는 여러분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예, 디파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통 누가 돈을 빌려주고 아니면은 서로 수합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뭐 다른 코인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팔고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그 현금으로 내가 사고 싶은 코인으로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서 거래가 몇 번이 일어납니다. 그럼 수수료도 나오고 복잡하다는 거죠. 근데 디파이에서는요, 서로 체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다른 걸로 같은 비율로, 같은 가격 비율로 해가지고 맞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이 폴리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게 해킹을. 얼마로치나? 6억 달러로치. 6억 달러로치 해킹을 당했어요. 그런데 해킹을 당하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해킹을 한 사람이요, 화이트 해커였대요. 화이트 해커. 네. 화이트 해커는요, 좋은 해커예요. 좋은 해커. 그런데 보통 이 블록체인 그 개발 업체들은 뭐하면 오픈소스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자기네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버그를 찾아내거나 어떤 심각한 취약점을 찾아내면요, 걔네들한테 상금을 주고 보상을 줘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근데 이 해커는 딱 보니까, 자기가 딱 뒤져보니까 중간에서 스와프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블록체인 해킹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디파이 시스템, 이 플랫폼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6억 달러로치 자기가 딱 빼돌렸어요. 딱 자기가 계약한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가짜 계약을 만드는 거죠. 누구한테 전송을 해라는 거를 가짜 소스를 넣어가지고 가짜로 돈을 자기가 캡처를 해버린 거예요. 중간에 스틸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스틸을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다 돌려줬어요. 지금 돌려주고 있어요. 지금 계속. 네. 근데 돌려주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이거를 훔친 이유는 이거다라고 이따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뉴스가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이 부분에서 그냥 간단히 여기서 정리할게요. 더 길게 가기보다는.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준 거는,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안에 문제가 되게 많았어. 근데 이 문제를 나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발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탈취해버리면 다 손해보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이거를 캐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거에 대해서 챙겨놓은 거야. 챙겨가지고 내가 안전한 지갑에다 보관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또 주장한 게 뭐냐면은, 야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내부자도 연관돼 있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거래소가 대부분 해킹 되게 많이 당하거든요. 빗썸도 해킹 당했었고,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해킹 당하잖아요. 해킹범이요, 외부인이 아니에요. 다 내부자 소행이에요. 다 내부자. 다 내부에서 해킹 당했고 내부자가 해킹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자작극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거래소나 이게 폴리 네트워크 이런 데서 해킹이 당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보상을 아무도 못 받아요. 보상을 해줄 주체도 없고요. 보상해줄 방법도 없습니다. 이건 법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탈중앙하니까. 관리자도 없고 책임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디파이가 무조건 디파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안전이 보장된 디파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무조건 디파이다 그러면 막 들어가가지고 투자하고 하시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이낸스에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바이낸스 해킹 당했는데 바이낸스 대표가 그냥 봉중에서 파산시켜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업비트도 마찬가지예요. 업비트 내일 아침에 갑자기 해킹 당했다 그러고 문 닫겠다 하잖아요. 업비트 우리 들어간 돈이 한 푼도 못 건져요. 법으로 보장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기사 보면은 지갑과 이동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요, 거래소에다가요 코인을 안 갖다 놓아요. 돈도 안 집어넣고. 내가 팔 때만 거래소로 옮겨요. 왜? 얘네들이 언제 해킹 당할지 모르고 언제 뭐 사고 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해외 거래자들은요,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고 팔고 현금이 나오면 바로 빼버리거든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달라. 한국 사람들은 다 거래소에 돈 다 처박아 놓고 있어. 왜? 본인은 못 믿거든. 개인 지갑으로 내가 관리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건데,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내 지갑 갖고 있는 게 더 불안하대요. 왜? 너무 믿는 거지. 은행이랑 달라요. 은행은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되잖아요. 거래소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일 업비트나 빗썸이 망한다, 사라진다, 우리 돈 다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인 지갑 정도는요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고, 개인 지갑에서 물량 관리하는 거 이러고 하셔야 됩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2019년부터 포스 또 거래소가 코인 인기가 많다. 포스코인. 포스코인 아시는 것처럼 뭐 다들 많죠. 퀀텀이라든지 이오스라든지 오브스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포스코인이죠. 네, 발키리 미국 SEC의 BTC 선물 ETF 승인 신청. 저는요 조만간 ETF가 승인될 거로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CME에서 한 비트코인 ETF가 8월 25일인가 그래요.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25일날쯤에 ETF 하나 승인 결정 나는 거 있거든요. 저 그거 날 것 같아요. 그게 나야지 9월달에 불장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게리 겐슬러가요 바로 SEC 대표거든요. 위원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최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뭐랬어요? CME 그룹의 비트코인 선물 적용 ETF 승인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CME가 시카고 선물 거래소거든요. 가장 큽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ETF가 성공되면요, 그냥 지금 들어와 있는 모든 ETF 다 승인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대박 나는 겁니다, 진짜. 그럼 시장이 10배가 커질지 100배가 커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2016년, 17년도부터 ETF는요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까지 안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제 4년, 5년 만에 드디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까지 온 겁니다. 아무튼 뭐 대형 호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네, 그리고 정부 NFT 과세 방안, 아까 말씀드렸죠. NFT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탈세 쪽으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요.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건지에 대해서 올해 안에 뭐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터 브렌트가요, 에이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과도한 가격 변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친구 과거에 이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뭔 얘기냐면요, 변동폭이 심했을 때
제가 불장 초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이 사람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불장 초입. 불장 초입에 대한 움직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장이 초입이 되면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떨어졌다,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떨어졌다 하는처럼 흔드는 자리가 엄청나게 나온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에이다랑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이 상당히 심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앞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랑 이 피터 브렌트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나는 욕을 먹고 이 사람은 욕을 안 먹냐고. 억울하게 싫이. 아까 이거네요. 폴리 네트워크 해커 Q&A 공개. 아까 그 폴리 네트워크가 6억 달러 이상 해킹 당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친구 해킹한 이유가 이거예요. 공격 이유는 뭐냐? 재미로 했다. 공격 대상으로 폴리 네트워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크로스 체인 해킹이 유행하기 때문이다. 크로스 체인은 서로 코인과 코인이 스왑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토큰을 왜 이전했느냐?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토큰을 해킹한 이유가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왜? 해당 시점 해커는 버그를 발견했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 거대한 부가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취약점 수정을 위해 프로젝트 팀에 알려야 하는가? 그러나 X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구든지 방역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에 알리잖아요. 그럼 프로젝트 팀 중에 한 명이 그거 먹고 방역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낸 버그를 프로젝트 팀원들이 그걸 알리면은 걔네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 갖고 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안전하게 내 신원을 익명으로 유지하면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부가 취약점을 숨기고 악용하기 전에 취약점을 노출시킨 셈이 있다. 이거죠. 내부자가 취약점을 숨기고 악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거래소가 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한 걸 그래서 한 거랍니다. 그거 지금 다 돌려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옮겨놓은 거를 하나씩 다시 다 오픈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그리고 뭐 윌리우가요 말한 건데 네트워크 이용자가 30일 기준으로 120만 명이 이번에 들어왔대요. 30일 동안 최근 한 달 동안에 전 세계에서 120만 명이 새로운 비트코인 투자자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BTC 네트워크 이용자잖아요. 네트워크 이용. 이게 뭐냐면요. 개인 지갑을 만든 사람이란 얘기예요. 개인 지갑. 네트워크 신규 이용자 수가 120만 명이다. 근데 이게 120만 명도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3배 이상이 될 거네요. 저는 3배가 아니라 5배 이상도 될 거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오프체인 이용자라 되죠. 오프체인 이용자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업비트에 우리가 비트코인 지갑이 있잖아요. 근데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 지갑은 한 개예요. 뭐 5개, 6개 해도 되긴 돼요. 사실은요. 근데 분산되어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갑들은 결국 하나입니다. 업비트 지갑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 지갑 말하는 개인 지갑. 개별로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별도로 거래소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가진 사람만 한 달 동안에 120만 명이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래소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 다 빼고 120만 명이라는 소리예요. 얼마나 많은 수가 들어왔겠어요. 최근에 30일 동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여러분 불장 초입이고요. 날아가기 직전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왜 쫄아요?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섭냐고. 다 투자하고 있는데. 파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가 팔려고. 그럼 뭘 보면 알아요? 누군가가 팔 거면 거래소로 물량을 집어 넣을 거 아니에요. 일단 거래소에 들어가자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으면 돼요. 누가 거래소로 물량 집어 넣나. 집어 넣는 거 보고 누가 집어 넣네? 그럼 슬슬 팔 준비해야지.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된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비트코인 관련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빨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내일 또 그럼 저는 새로운 비트코인 뉴스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는 여기서 끝.